이런 집회를 우리가 아주 이 자리에서 자주 갖게 됐는데 2008년 이전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그리고 서울역에서 또 동화면세점 앞에서 많이 모였습니다. 이 바깥에서 모이다가 이상하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안에서 모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실외에서 실내로 들어온 것이 그만큼 상황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그 에너지가 좀 약화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건지 하여튼 달라진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보수 세력은 1998년까지는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보수 세력은 항상 정권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항상 정부가 나라를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그 주체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가 있긴 있었지만 주로 정부의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세금 내 가지고 국가를 운영을 하고 그 국가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나라를 지킨다.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모임을 가질 필요가 없었죠. 또 애국 시민들이 별도의 시위를 반정부 시위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 이후에 정권이 김대중 노무현 쪽으로 넘어가니까 야, 이 큰일 났다. 정부가 우리 편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를 지켜주던 이 장막이 거치고 우리가 한대에 나왔구나. 비바람을 우리가 맞아야 되겠구나. 그럼 나를 지켜야지 해서 자발적으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정부의 도움은커녕 정부의 방해를 받으면서 또 어떤 기업의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써가면서 우리 몸으로 이렇게 애국운동을 해오신 분들이 여기에 아마 다수 거의 대부분이 그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애국 세력이란 말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민들도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분들을 아스팔트 우파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애국 시민이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의병 시절 임진왜란 때 의병이 광군이 무너지니까 의병이 들고 일어나고 그리고 일제 강점기 직전에 우리가 을사보호조약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의병이 일어난 이후에 처음입니다. 민간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98년 이후에 지금까지 13년 동안 애국운동 세력이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역사에서도 그렇고 우리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런 자산을 앞으로 계속 키워가야지 이 자산을 죽여버리면 우리는 다시 위기에 처할 것이다. 그런데 2008년 이후에 되돌아보면은 이 애국 세력이 오히려 작아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작아지고 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신이 나지 않는다. 또는 일부는 이제는 정권이 비좌파 정권으로 바뀌었으니까 좀 안심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임을 가져보면 옛날처럼 많이 모이지 않고 국민행동본부에서 광고를 내도 후원금이 옛날처럼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화되도록 만든 것은 무엇보다도 한나라당 정부의 책임이에요. 한나라당 정부가 우리 애국 세력의 희망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정책화해가지고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6.15 선언을 폐기를 하고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있었던 부패 사건, 반역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응징을 하고 정교조 MBC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과 사실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애국 세력들이 막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을 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또 아무리 해도 이 효과가 없다. MBC 아웃이라고 우리가 많은 시위를 하고 했는데 MBC는 금지하고
한나라당은 계속 MBC를 무서워하고 대통령까지 MBC를 찾아가서 출연을 하고 하니까 그동안 MBC를 문을 닫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아주 허탈하게 되는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면서 아마 애국운동 하시는 분들이 김이 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이 셌다. 그러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에너지가 상당히 떨어진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럼 이제는 뭘 할 거냐? 이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될 아주 벼랑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애국 세력이 벼랑에 서 있다. 이 이상 밀려버리면은 그나마 우리가 불시처럼 이렇게 지켜왔던 이 가치가 없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뭐냐? 그 다음에는 집단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선동, 거짓말 이런 게 정치권을 휩쓸게 되고 우리 사회를 휩쓸게 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을 혼탁하게 만들면서 한국 사회가 쇠락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동이 한국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이 많이 횡행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 언론처럼 거짓말을 이렇게 많이 써주는 나라가 문명국가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 이렇게 손해를 안 보는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예요. 한국은 유일한 나라가 유일한 게 참 많아요. 한국에서 유일한 기록이 많습니다. 그것을 제가 몇 개 뽑아봤더니 이런 게 있어요. 일본을 우습게 보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돌도 안 되는 아기가 데모하는 세계 유일입니다. 돌도 안 되는 아기가 데모하는 거 우리 광우병 사태 때 많이 보셨죠? 애를 때리고 와가지고 데모를 했어요. 국민 평균 IQ는 한국 사람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사기 사건도 세계 최고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제일 좋으면은 속아 넘어가야 되는데 국민 평균 IQ는 1등인데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세계 최고예요. 그게 무슨 증거냐? 천안함 폭침 안 믿는 사람 30%다. 문명국가 같으면 그 1%도 안 됩니다. 1%. 0.5%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30%. 왜 이렇게 이 미스테리를 우리가 규명을 해야 우리가 대책이 생깁니다. 왜 머리는 제일 좋은데 속아 넘어가는데도 1등이냐? 그걸 가지고 우리 논의를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주실 분이 있습니까? 우선 이유는 이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사람을 속이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국민 평균 IQ보다 훨씬 머리 좋은 사람들이 국민을 속여서 먹고 사는 데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제 계산으로는 한 100만 명 되는 것 같아요. 100만 명. 100만 명. 이 사람들이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조직을. 거짓말 전문가들이 조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퍼집니다. 조직적으로 퍼지는 거짓말과 그냥 우리가 밥 먹으면서 한마디 하는 거짓말은 차이가 있어요. 조직적으로 퍼지면 그게 확산 속도가 빠르죠. 또 그것을 확산시킬 수 있는 인터넷, 방송, 신문, 정치인, 정당, NGO들 조직이 잘 돼 있어요. 조직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많고 여기에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거짓말에 속는 사람들은 마음이 바르지 못하게 속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어떤 사람들이 속느냐? 그 가슴에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 남 탓 잘하는 사람, 불평불만 많이 하는 사람, 마음이 맑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가요. 사기사건을 딱 보면 사기사건 피해자들이 공통점이 일확천금을 노린다든지 이 성실성이 없어요. 우직한 사람은 절대 안 속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런 삐뚤어진 마음이 있는 데다가 잘 조직된 선전선동가들이 거짓말을 해대니까 이렇게 30%가 문제국민이 되었다. 문제국민은 한 5%가 되면 괜찮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데 이 30%가 천안함 폭침을 안 믿는다. 미국산 쇠고기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이거 먹으면 인간 광우병에 걸린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30% 되면 그 사회는 안정성을 상실하는 거죠. 보건력이 아주 어렵게 되는 것이요. 배로 비교하면 배가 이렇게 한 30도 기울면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70도 기울어버리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점점 기울기가 70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걱정을 해봅니다. 우리가 맞서는 이 세력과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는 것은 항상 고민거리입니다. 김동일 선생님이 한탄하셨듯이 좌우로 불러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 맞죠. 그럼 우리를 뭐라고 불러야 되는